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 입장에서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틀째 영남 지역에 머무르면서 보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유세 이틀째,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참전용사 묘역 참배로 안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선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파란색 풍선을 들고 유세무대 앞으로 몰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자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풍선을 대거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을 거쳐 조선산업 중심지 거제를 방문한 이 후보는 K조선업으로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미래선박시장 선점, 맞춤형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남 일정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남권과 호남권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지정해 경남에서 전라까지 위기를 극복한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동서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이 후보가 누차 강조해온 통합행보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영남권에서 연일 박정희 마케팅으로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경남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구와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두루 돌았습니다. 첫 일정을 진주 전통시장에서 시작하며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전과 항공 우주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에선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과학기술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세 도중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보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자신처럼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당도 발맞춰 우주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특임 대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밀양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아리랑을 부르며 유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운 지방을 위해 그린벨트 같은 각종 규제를 풀고 중앙부처를 밀양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사흘 동안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젊은 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일방적인 단일화는 젊은 층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면서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구에 이어 부산으로 향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부산 유림회관 방문을 통해선 꾸준히 불거져온 인성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했고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 보여서 내가 생각했던 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범어사를 찾은 자리에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합과 포용, 화합의 중요성을 경청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업이나 취업 고민을 나눴는데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을 북한 재개발 부지로 옮기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내세워 추진하는 단일화를 두곤 젊은 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영남권의 젊은 시민들이 이미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득표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부산의 미래와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제도 도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영남권 순회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지역 유세와 대학교 방문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대선 레이스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진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강제 조치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출당 가능성엔 재차 선을 긋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보수 진영에선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전망이 확산했습니다. 보수 총결집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희생적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접근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외연 확장을 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끝내 결단하지 않으면 출당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강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사실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출당이란 카드까지는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당이냐 출당이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아마 바라고 있는 점도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외부 공격도 악재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도 김 후보의 계엄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숙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는데 대선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고심을 깊게 하는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 불참한 걸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부출석 사유서를 내고 에헴 하고 앉아있는 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예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적용 조항이 없어져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테러 위협에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조희대 특검법 등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대선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법사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의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경쟁력에 이어 오늘은 전국 현안을 중심으로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연기의 의견을 물었더니 찬반이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두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는데 세대와 정치 성향별로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둘러싼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재판을 미룬 게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47%, 부적절하다는 48%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봤더니 보수는 74%가 재판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진보는 82%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도층은 적절 50, 부적절 45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9명이 재판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74%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보탰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어떤 입장인지도 물어봤는데 동의하지 않는 편이란 견해가 51%로 동의한다 43%보다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선 해당 법안 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많았고 4050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45%, 사퇴할 필요가 없다 47%, 잘 모름 무응답이 8%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렸는데 20대와 60대 이상은 사퇴 반대가 찬성보다 앞섰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보수층은 71%가 사퇴 반대를, 진보는 79%가 사퇴 찬성을, 중도층에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유권자 76%는 그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답했고 절반은 단일화 논란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사실상 후보 교체 시도로 발생한 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76%는 당 지도부의 탓을 돌렸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답은 10%, 김 후보는 5%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한정해보니 김 후보의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선 한 전 총리보다 김 후보의 책임론이 더 컸습니다. 김 후보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4%포인트 더 높았는데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공언한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어봤습니다. 절반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로 전망했는데 영향이 없을 거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은
모두 합해 32%로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도 37%나 민주당에 더 유리할 거로 내다봤는데 영향이 없을 거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은 합쳐서 40%나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엔 10명 가운데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77%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주자들 TK에 이어서 어제는 PK 지역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부산부터 창원, 통영, 거제까지 광폭의 행보를 보였는데 이순신 호곡벨트 유세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그동안 영남 지역은 이 일당 독주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은 이 호남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붙였을까? 제가 네. 선대위 분하고 통화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게 역사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마리가 이순신으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수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을 찾는 데 있어서 이승만부터 이 뿌리가 굉장히 얕게 시작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보 쪽도. 근데 이 역사에서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통합할 수 있는 약간 적임자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진보 보수가 그냥 통합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뭔가 이런 통합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호국, 나라를 좀 구했잖아요. 나라가 위기일 때. 그러니까 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런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자중질환한 그런 윤석열 정부의 치하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호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통합하겠다,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부산 유세 중에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종의 뭐 음살이죠. 저는 음살이라고 봅니다. 음살이고 네.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의 득표 목표가 30%지 않습니까? 네. 그 3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앓는 소리를 하는 건데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 맞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맞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더 분발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진정성이 과연 얼마나 전달될까는 의문이에요. 만약에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안 되고 박빙이 된다. 그랬을 때는 아마 민주당의 책임,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크다고 봐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한편에서는 성장을 얘기하지만 실제 내놓는 정책은 성장이 아닌 분배 정책이거든요. 뭐 하나만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100조 재정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100조 들어가는 공약 중에 80조가 무려 이전 소득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 지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분배를 통한 성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 정책의 실패에 기인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뭐 방어를 해야죠. 그런 가운데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재명 후보 앓는 소리 그만하시고 정말 진정한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당연히 뭐 이재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한 가지 숙제일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자만과 오만 이거를 경계하자라고 네.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정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얻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기본적으로는 해주고 네. 그 과정에서 많은 표를 얻어서 많은 득표를 해서 결국 당선이 되는 것이 이제
이 기본 전략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시나 사람들이 옆 사람이 가니까 뭐 나도 안 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런 투표율이라든가 득표율 자체가 생각보다 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경계로 보이고요. 어찌됐건 이번 선거 자체가요, 구도가 근본적으로는 내란 정부 이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심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해가지고 뭔가 실력을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실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제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냥 문을 닫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가 제격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압도적 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근본적으로는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순신 장군을 등장시켰는데 김문수 후보는 연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보수 표심을 좀 확실히 잡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집도끼를 단속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이 뭐냐 그랬을 때는 결국 산업화 아닙니까? 그 산업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그 밑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또 그러한 관련 경제정책 공약을 내놨어요. 이재명 후보와 대비되는 것이 결국 규제 철폐인데요. 네. 규제는 사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1호 공약으로 규제를 얘기했고요. 네. 규제에 이어서 뒤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은 노동개혁이거든요. 노동개혁 부분도 노사가 합의해서 주 52시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자율성을 가져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 그런 뜻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AI를 얘기하면서 주 52시간은 안 건드려요. 그거는 건들 수 없는 성역과 같은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6시에 PC가 꺼지는데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6시에 강제로 PC가 꺼지는 그런 상황을 근로자들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기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장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규제를 풀고 기업이 먼저 시행하고 사후 규제를 하겠다. 그런 방향의 그런 기본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의 분배를 통한 성장 전략과 김문수 후보의 성장을 통한 전략 그 일환으로 규제를 제1호 공약으로 규제 실패를 내놓은 것이 아마 이번에 선거에서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념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전혀 다른 이 생각을 아마 유권자들께서 많이 하실 텐데 네. 이준석 후보가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제 본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진보 쪽에 있는 유권자의 마음을 뭔가 얻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뭐 이제 험지 출마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좌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내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주로 받는 비판이 이제 갈라치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뭐 독불 장군이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전 당대표였던 허은하 대표까지 본인과 똑같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듯이 허은하 대표도 내쫓김을 당했거든요. 그러한 일련의 것들을 보면 크게 노무현 정신을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본인의 행동하고 과연 맞는가? 오히려 이런 비판점들이 지금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작은 정당이고 또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잘 무너지지 않고 잘 다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비록 경쟁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런 구호의 경우는 굉장히 무리수고 이번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을 구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단일화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어떤 계속적인 요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미련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단일화, 반 이재명 빅텐트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대국민 빅텐트입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각종 나오지만 사실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국민 빅텐트, 대중도 성향의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빅텐트 할 거냐. 그것이 국민의힘이 외연을 넓히는 것이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은 우리를 자꾸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거든요. 네. 이미 유세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거기에 쏟을 시간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늦게 출발한 만큼 네. 1분 1초 가까워요. 쉽게 해서 길바닥에
버릴 시간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데 정력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대국민 빅텐트,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 네.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께 정말 반성하고 변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네. 자,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어제 글을 하나 썼는데 국민의힘 당의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처에도 가기 싫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 여기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인성 얘기를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권영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반성을 하셔야죠. 네. 우리가 뭐 다시 소환하기도 싫을 정도로 당원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도 발표됐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70% 이상이 이번 김문수 후보의 선출이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어떤 힘의 원동력과 어떤 힘의 무리에 의해서 등에 업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본인은 지금 침묵하고 당에 보답하는 길은 지역구에 돌아가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게 본인이 할 일이에요. 네. 아무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시더라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목소리 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반성을 하시고 오히려 홍준표 전 후보께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자중질환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모두가 다 안 내는 게 맞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일 거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사실 홍 전 시장에게는 이재명 후보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선 전후에 어떤 식으로든 좀 홍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 네. 하와이로 간 것이라서 그 이후에 정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SNS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있는 것은 쌍권 지도부,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께서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모멸감 느끼도록 이 홍준표 시장이든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들을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징검다리처럼 여기서 그 후보 결과가 나와도 결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모든 걸 다 퍼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멸적인 이 대우를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의아했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뭘 하더라도 저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내미가 떨어졌다라는 저 표현에서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네. 당이 어려울 때 앞장서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면서도 이 험한 일들을 다 해왔는데 마지막에 이 경선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주면서 굉장히 큰 모멸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인생의 회환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 충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내부 상황도 시끄러운데 사실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당 내에서는 탈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자 해지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국민의힘을 걸고 넘어졌어요. 저희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당원들은 두 분이 제발 국민의힘을 이제는 내버려둬라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당이 왜 이렇게 힘들게 왔는지는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두 분의 정상적인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될 것은 김문수 후보고 김문수 후보가 정점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워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충실히 응하면서 공무원들도 건들지 말고 나한테 오로지 책임을 넘겨라 그랬어요. 그래 침묵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자꾸 저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은
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민주당이 바라는 선거 프레임이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 김문수 프레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의 프레임을 원하잖아요. 네. 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잖아요. 네. 젊은 비대위원장이 당이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우리 당이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고 그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이고 국민 빅텐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오늘 어쨌든 공식 임명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 말해왔었거든요. 어떤 입장이 나올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저거는 뭐 비빔밥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대로 1호 당원으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걸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지금 출당 정도의 조치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족시키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으로 갈라야 되나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는 상대방에 있는 이 정치인이지만 응원하는 편이지만 네.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됨으로 인해서 저는 짜장면의 이 완두콩 역할 정도밖에 못할 거다. 짜장면 비비기 전에 완두콩 올라가 있으면 완두콩 색깔이 딱 눈에 띄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비면 끝나는 거거든요. 비비면 다 검정색 되는 거예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짜장면에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저는 분명하게 본인 색깔을 내고 결단을 좀 내릴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금 이 선대위를 보면 지금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유력한 어떤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행동으로 당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뭐 탈당쇼 혹은 출당쇼 이렇게만 비춰질 거고 네. 결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전혀 유권자들이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분명하게 내려면 윤석열 출당 플러스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정확한 이 거리두기 네. 이런 것들이 좀 조치가 돼야 되고 지금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도 다 정리가 되어야죠. 그럴 네. 때만이 믿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선대위에 합류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통일당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통째로 내부를 내주고 있어요. 광장 세력과 통합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 한 3, 4일 전에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계엄 과정에서 결국 극우 아스팔트 그리고 이것을 이게 선거에 관해서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을 막 믿었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됐고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완전히 그 징용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이후에 누가 실권을 가져갈 거냐 이러한 진영을 지금 그렇게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지금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쪽으로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그동안의 여러 발언들이 국민의힘의 이제까지의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입장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이야기들이 그 전해지면서 당내 반발이라든지 이런 좀 삐그덕거림 이런 건 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정서는 국민의 바라는 시각과 맞기 때문에 네. 일부 침묵하는 그런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하지만 지금 표면에 나온 건 없고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 결단을 내리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 당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스스로가 안 한다면 결단을 내려야죠.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대위도 지금 바람직한 선대위는 지고 있는 캠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는 거잖아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지금 중앙선대위에 의원들이 특히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친윤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모두가 다 지역구를 내려가야 됩니다. 지역구를 내려가서 내가 김문수도 하고 열심히 뛰어야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정말 험불하게 정말 동정론의 일 정도로 당직자도 훌륭합니다. 당직자들하고 선거 치르면 됩니다. 왜 국민들이 오해하는 저러한 선대위의 인사를 하는지
저런 부분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 목소리는 없고요. 저희 당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 빠른 변화를 하느냐, 네. 아니면은 천천히 하는 변화냐, 이거의 문제인데 저는 더 빨리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김용태 위원장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국회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인공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고요. 관련 특검법안도 상정이 됐는데 각 당 입장을 좀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권투 선수 2명이 링에 올라가지고 권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누군가가 막 난입해가지고 다리 2개 묶고 팔 2개 묶고 눈까지 한 선수의 이 눈까지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23일인데 5일 동안 재판에 나와라. 그리고 그것은 재판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뺏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 양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더더군다나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 대법관이 헌법 116조 와 그다음에 그 공직선거법 11조 이거 후보자의 지위라든가 그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긴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경기장에 이렇게 난입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도 왜냐하면 이거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지금 사법부가 하는 행동들은 입법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서로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나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다 조사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왜 나오라면 왜 안 나옵니까? 이게 견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차제에는 어쨌든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법개혁의 어떤 신호탄도 저는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입법부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입법부가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상권 분립인데 지금 민주당은 집권하겠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또 법치국가 얘기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게 민주당이에요. 뭐냐면은 헌법만 말씀드려도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어요. 네.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과 관련된 행위라는 단어를 없애면서 면소조항을 신설했어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선되면은 무죄 선고와 관련된 거 빼고는 다 재판을 정지시킨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위인설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관이 만약에 법을 해석을 잘못했다. 네. 물론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그거는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그게 법을 해석을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경우는 법관을 또 징계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는 3심 제도인데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4심제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법관이 지금 현재는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래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3심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인데 어떻게 사법부를 입법부 옆에 두겠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 국회의원들은요. 탄핵도 당하지 않아요. 국민들로부터 국민 소환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 권한은 무진하고 막강합니다. 네. 적어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만약에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이제 거부권도 없어요. 그 얘기는 향후 3년간은 국회에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는 입법부가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을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 위에도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청문회 말씀하시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제8조에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러한 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이잖아요. 네.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리하게 청문회하는 게 그 법률에 의거하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민주당이 헌법을 제대로 좀 보시고 집권하겠다는 정당이면 법률을 준수해야죠. 네.
어제 법사위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짚어볼게요. 곽규택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입고 나왔다. 아무도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귀엽긴 한데 이재명 후보급이 아니니 벗어라. 이렇게 받아쳐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테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일각에서는 뭐 무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제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글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12월 3일 개업날 야당 국회의원 전체가 다 지하실로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제보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저는 이런 것들이 밀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저는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네. 사거리가 2km에 해당하는 그런 총이 막 저격총이 밀수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럼 그 총이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 뭐 누가 전시하려고 밀수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만에 하나 이런 일들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대선을 본인들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든 또 뭔가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철두철미하게 당 차원에서는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잉 대응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도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에요. 저는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면 됩니다. 곽규택 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 또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정청래 의원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정청래 의원이 급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비하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왜 국회의원이 존경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조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급을 정말 스스로가 급을 낮추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은 자율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건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참혹했다면서 법원 외벽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규현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의혹인데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규현 판사가 서너 명 술값으로 4,500만 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번도 지 판사가 직접 돈을 낸 적은 없다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해당 룸살롱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석방에 분노한 인사가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이미 제보했다며 법원에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된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국민의힘은 법관의 의혹 제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감싸기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민주당은 필요하면 확보한 자료를 사법부에 제공하겠다며 반대로 사법부가 대응을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법무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김봉현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남호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남호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99만 원 룸살롱 세트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 합류해 머문 시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는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7달 만에 법무부도 나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 나 검사는 116만 3천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과금 349만 원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과 접대 추정 금액인 66만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수원지검 신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 징계를, 기한 내 연구 결과를 내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현 연구위원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임신한 척 속이며 다른 남성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을 맡았던 배우 박은수 씨가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어제 연예기획사 대표 A씨로부터 박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박 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TM 기기에서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5만 원권을 계속 인출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현금 1,800만 원가량을 갖고 있었는데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대림동에 있는 시장 골목, 흰색 SUV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경찰차에 가로막힙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추적해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시쯤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다량의 5만 원권을 계속 인출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씨 차량에서는 현금 1,800만 원가량과 다른 사람 명의 카드 17장이 발견됐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지하주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이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다른 남성이 다가와 팔을 붙잡고 얼마 안가 신고를 받은 경찰차까지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배회하던 남성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털어온 절도범으로 문이 안 잠겨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알아차리고 검거에 나선 남성은 다름 아닌 비범경찰관으로 가족과 외출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안시가 해당 지역을 돌아가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20분 만에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SNS 인증 문화를 타고 여전히 식지 않은 몸짱 열풍 속에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10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92%가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청약 철회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모바일을 통해 장기 등록을 하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15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올 1분기 나라 살림 현황을 공개합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지수는 17조 9천억 원 적자입니다. 현행 5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됩니다. 한도 상향은 24년 만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2차談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일정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반짝 해제됐던 여파가 본격화한 거라면서 5월에 이 영향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 여파는 예상대로 컸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한 겁니다. 무려 5조 3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직전 달 오름폭과 비교하면 7배가 넘습니다. 이런 급증세를 이끈 건 은행권입니다.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대출 오름폭이 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크게 늘었는데 시차를 두고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5월에 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 원대로 상당폭 확대된 것은 2, 3월 중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 이는 지난 4월 금통위 당시 예상했던 수준이며 당분간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면서도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오는 7월 규제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요소로 꼽았습니다. 7월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몰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월별, 지역별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선생님이 도리어 학생 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반 친구와 싸우는 학생에게 화해를 지도하다가 선생님이 폭행을 당했는데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자 벌어진 일인데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알려지면서 교직사회는 또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교권 침해 속에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조사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에 그쳤는데요.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대답이 8.9%로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실을 떠날 생각을 하는 교사도 많은데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58%나 됐습니다. 고민하는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이 77.5%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 1년간 교사 절반 이상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죠. 이런 교권 침해로 교사 중 23.3%는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4.4%에 달했고 수업보다 각종 행정 업무를 우선해야 하는 경험을 했다는 교사는 90.9%나 됐죠. 교육 정책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6.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직 선호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던 교대 합격선은 상등급 중반대로 떨어졌고 자퇴 등의 중도 이탈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공교육 불신을 넘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은 수도권에서 출근길 인사로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렸고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3명의 대선 주자 모두 교육 공약도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동서를 가로지르는 행보인데 자세한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험지 TK와 PK를 훑은 데 이어 전통 지지 기반인 전남으로 향합니다. 동서를 아우르는 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건데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출산, 육아 등 2030의 현실적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청년들과 대화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 간담회 뒤엔 철광과 물류, 해운 산업의 거점인 전남 광양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납니다. 이어 임진왜란 최후 격전지인 전남 여수의 이순신 광장에서 집중 유세전을 펼치고 전남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도 방문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목포에서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조선산업 공약에 이어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정책 비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흘간의 영남 지역 표심 공략을 마치고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선 AI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룩한 주역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출근길 인파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는 국회 본청에서 선대위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선대위 주요 인사들에게 임명장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중앙 당사에서 대한민국 교원조합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공교육 정상화를 핵심으로 담은 교육 공약도 발표합니다. 오늘 정식 임명되는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는데 오후에도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모든 일정을 스승의 날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예비 교사와 교사들과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른바 학식먹자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어제 부산대에 이어 오늘은 서울 교대를 찾습니다. 또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비극을 막겠다며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자신의 모교인 서울과학고가 있는 서울 회화역 인근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른 아침부터 라디오 인터뷰로 유세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개혁신당은 세대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양당과 차별점이 있다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 우려가 계속되자 경찰이 유세 현장에 저격총 관측 장비를 투입하는 등 경보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이동 경로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 행사장에는 경찰 특공대도 투입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지켜보며 경계합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도 눈에 띕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대거 투입한 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인데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에게도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기간 이전보다 경계 경호 인력을 늘렸지만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총기가 밀수됐다는 제보까지 등장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저격총 관측 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장별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 처리반까지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해 전파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후보자별로 경호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대선 당일에는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때리기 등 사법부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규현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 공직자는 뭐 직무 관련성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뭐 금품이라든가 혹은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 판사 지규현 판사가 실제로 이런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의혹인 사안 아닙니까? 이게 그 윤리감사실에서 갈 만한 사안입니까? 네, 일단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근거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리감사실에서 판단을 해볼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단순히 판사의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탁금지법과 같은 그런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심사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일단 뭐 국회 측에서 관련된 일부 자료를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뭐 실제로 이제 감찰이 돼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조금 전에 법적 처벌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그 법원 내에서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일단 법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법에서는 법관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정직, 감봉, 견책 이 세 가지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을 하고요. 사실 뭐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향응했다라고 하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건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뭐 가벼운 수준의 경징계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현직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사실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법조계의 그런 시각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특히 판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런 외부적인 자리를 갖는 사적인 자리를 갖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부라도 뭔가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충분히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조금 심각할 수 있다. 혹은 뭐 징계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중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가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어제 열린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대법관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빈손 청문회가 됐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자 대법관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국회에 출석을 할 경우 청문회에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 경우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 청문회에서 주로 나올 그런 질문들은 이제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이지만 그곳에 출석을 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은 결국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결국에는 불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 향후에도 국회가 현직 대법관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행명령, 그러니까 구인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강제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황과 같은 청문회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등에서 이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었는데 작년 말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불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 청문회 중에 이런 구인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예. 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사퇴 목소리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면 이게 법관의 소명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도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변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외부적인 압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소명을 다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떠한 권력의 그런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신변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든가 혹은 향후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판사도 자유롭게 소신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그런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어제 천대엽 처장이 이 사건이 왜 다른 사건보다 먼저 판단이 나왔는지 그 근거도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우선시한 근거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입니다. 270조에 의하면 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도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안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 내규 같은 것들을 보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전원합의체 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런 기일 지정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규정들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빨리 선고되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결정들은 재판관이나 그 대법원장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내규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라든가 혹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주심 혹은 대법원장이 직권에 의해서 재량권을 행사를 해서 일정이나 혹은 선고 기일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고 조금 더 신속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이 말을 한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재판관의 법률에 따른 또 법률에 의해서 허용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면소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처벌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하지만 지금 멈춰 있는 이 항소심 사건 역시도 김문기 씨와의 그런 교유 행위를 부인하였다라는 혐의로 이 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 재판 계속 중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이 삭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재판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처벌해야 되는 규정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면소 판결이라는 그래서 유죄가 아닌 형식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이 해당 규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게 선거법 250조 개정안인데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부권 없이 공포까지 되어야 이게 지금 면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이라도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될 경우에면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가중된 의결 요건 하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행법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예. 나중에 뭐 이재명 후보의 선고가 있을 때 그때 또 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처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여라도 이 부분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를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선고 시점은 분명히 개정된 상황에서 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상정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돼 이제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다, 뭐 대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등의 9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부분 뭐 수사 대상이라든가 혹은 범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일단 비판하는 측에서는 결국에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에 유죄 판결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겁박을 하는 그런 특검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 대상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점 역시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특검을 발의했다라는 점이 조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대상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가담한 혐의가 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왔다라고는 상당히 좀 보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수사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또 구체적인 뭐 의혹 없이 근거 없이 이런 대상을 설정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함께 상정된 법원 조직법, 헌재법 개정안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 조직법이라고 하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예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대법관 수가 훨씬 많은 나라도 있더라고요. 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법관 숫자를 100명 정도까지로 증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 사법부 입장에서는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법부 그리고 천대엽 행정처장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 대법관이 증원이 될 경우에 이때는 더 많은 현재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서 상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사건 숫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재판들의 그런 지연들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예. 또 한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슈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지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서 또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지금 앞으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단순히 이런 증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재판부의 그런 재판 가중들 그런 의료들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빨라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건의 상고심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더 많아지고 가중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특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서 노쇼 사기가 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숙박업소에 단체로 방을 예약을 하거나 명함을 대량으로 주문해놓고 이제 대금을 주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잘못입니까? 네, 일단 이제 업무 방해를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노쇼 일명 이제 노쇼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다른 예약 주문들을 받지 못한 이런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뭐 그걸로 인해서 이득까지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노쇼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득까지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기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익을 어떻게 향유를 했느냐 혹은 피해만 발생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업무 방해라든가 혹은 사기죄가 문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위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특수한 방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서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일단 공직선거법 253조 규정에 의하면은 타인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그런 목적으로 자신의 거짓 신분을 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노쇼 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워낙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캠프의 그런 입장 혹은 캠프의 그런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런 노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 상대방 진영에 대한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사기나 혹은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이 판결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90여 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2명의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실형이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2명에게 각각 1년 그리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신들의 혐의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었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집행유예 같은 그런 집행유예 없이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사실 판결문을 쓰면서 상당한 고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밝혔습니다. 당시에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이런 사태는 정치적인 음모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를 정치적인 음모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집념하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한 그런 집단적인 반발인 점, 또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그런 유례없는 사안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이제 중대하다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를 했다라고 그 판결문이 읽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여름처럼 볕이 쨍쨍하더니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에 내리는 양은 많지 않겠지만 한때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또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낮 동안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 낮게 예보가 됐습니다. 이 습도가 높아서 잠깐 후텁지근한 느낌 정도는 들 수 있겠지만 이른 여름 더위는 잠시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에도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 10에서 4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서울 등 수도권에는 1mm 미만의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오후 중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비는 벼락이나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고 강원 지역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비바람에 이른 여름 더위는 반짝 꺾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강릉 25도, 전주와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와 제주도에는 내일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에도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바다 안개가 유입된 서해안에서는 여전히 시야가 무척 흐린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에는 저시전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쪽 지역의 공항을 이용하신다면 항공기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동하실 때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